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의 CMO 몰루. CFO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저희 오늘 어디로 왔죠? 주황색과 노란색의 형형색 색의 혹시 당근들이 보이시나요? 중국어의 나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중고거래 혹시 다들 해보셨나요? 저는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손이 느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하는데 열심히 티켓팅을 놓치고 나서 찾아가서 하는 데가 번개장터예요. 그래서 번개장터에서 표도 많이 사고 아무튼 헤비 유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에서 최근에 이케아 라탄 조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 검색을 하다가 이거 괜찮네 하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중고거래다 보니까 이케아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고 가까운 데서 구매를 한 거다 보니까 당일에 바로 수령해서 집을 꾸밀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이사할 때 사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가구의 한 절반 정도는 당근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침대 프레임도 당근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용달 기사님도 당근에서 구해서 오. 당근 풀 패키지로 신발을 장만했고 그리고 저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당근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번개장터에서도 뭐 최근에 구매를 한 적이 있었고 당근 없으면은 못 삽니다. 이런 약간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정의를 해보자면 저희 뭐 B2B, B2C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거래 주체가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거래를 유형화를 하는데 뭐 B2B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기업이 기업한테 제공하는 거고 B2C 가장 일반적인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토머 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 B2G도 있죠. 그렇죠. 거버먼트. 네, 정부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고거래는 C2C라고 명명이 된다고 해요. 얘는 컨슈머 투 컨슈머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하는 사람도 컨슈머고 소비하는 사람도 컨슈머인 거죠. 크게는 일반적인 중고거래,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 유형이 있고 크림같이 리셀을 하는 약간 새 상품을 다시 2차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도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C2C 시장이 꽤 빠르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8년도, 10년, 15년 전에는 국내에서 4조 원 정도 규모였다고 하는데 이제 2020년에 20조 원을 넘겼다고 하고요. 2025년에는 이게 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 또 2배로 성장하네요. 5년 만에. 코로나 시즌을 계기로 좀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로는 21년도에 한 40조 원 정도 됐던 게, 25년도에 한 100조? 110조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걸로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꽤나 글로벌에서 국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그쵸. 저도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럼 국내가 절반인 건가? 하고 찾아왔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같은 경우는 빈티지 제품들, 세컨핸드 제품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이 있어 왔고 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지만 이걸 따로 이렇게 특화해서 C2C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 생기거나 그런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중고 물품도 이베이 같은 데서 같이 팔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앞서서 이런 C2C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시장들이 먼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제 실제 중고거래 시장은 109조 원보다는 훨씬 크기는 할 텐데, 그쵸. 이 중고거래 약간 C2C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특정 플랫폼 내에서 구매되는 거가 이제 109조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산을 하고 있고, 그런 C2C 시장이라 하는 거는 국내에서 앞서서 먼저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면 이게 꽤 빠르게
규모가 커져온 건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갑이 너무 가벼워요. 힘들어졌어요, 요즘에. 약간 코로나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높아졌고, 그리고 플랫폼이 어느 정도 서로 C2C로 거래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많이 줘서 생각보다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인식 전환이 된 것 같기도 한 게 예전에는 남이 쓰던 거를 다시 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가구 같은 경우에도 미신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귀신부터 있고. 네, 귀신부터 있다. 가구는 함부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인식도 있고 했는데 요새는 뭔가 그런 인식이 되게 사그러든 것 같고 가치 중심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이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적인 측면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둘 다 시장을 성장시킬 만한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 중고 거래라는 게 오히려 좀 힙한? 빈티지 자체에 대한 이게 더 특별하다라는 느낌도 생긴 것 같고 아무래도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 그러다 보니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을 때 재사용을 하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랑 겹쳤던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 게 네. 경기가 어렵다가 보니 이걸 집에 있는 걸 그때 막 짠테크 이런 맞아요. 영상들도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 돈 버는 방법으로 이제 집에 있는 물건 내다 팔기. 꿀팁. 이런 거 있어요. 리빙 포인트. 포인트. 그런 집에 잠자고 있던 물건들을 팔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났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랑 원래는 거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이걸 보내주겠어요. 근데 중간에서 그런 신뢰를 담보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인프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시장이 같이 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랑 중고 물품을 파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구입하는 이유는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가 제일 크고 네. 이제 파는 이유는 첫 번째가 버리기 아까워서고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구입하는 데와 파는 이유가 둘 다 이렇게 이해가 딱 맞네요. 맞아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 C2C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그 중간에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커머스 시장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재사용한 물품을 사는 거다 보니 구매자의 구매 동기가 조금 다르고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새 거를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이어서 산다거나 하는 다른 수요가 있는 거고 또 판매자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이커머스에서의 판매자랑은 다르게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맞긴 한데 그게 본업은 아닌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부수입 같은 느낌이다 보니 그 플랫폼 입장에서 그 양측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할 텐데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약간 거래를 중심으로 나누자면은 크게 거래 플랫폼하고 비거래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플랫폼은 이제 말씀하셨던 뭐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그런 오픈 마켓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용자 구성원 사이를 중개를 해주면서 그 그룹 사이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근데 비거래 플랫폼은 이제 비정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얻게 돼요. 약간 뭐 SNS나 신문사.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이커머스 플랫폼처럼 뭔가 수수료를 바탕으로 메인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이 C2C도 이제 점점 약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그냥 떠넘기는 형태였죠. 그래서 플랫폼이 본질적으로 검수나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지는 않았었죠. 그냥 알아서 거래하도록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 C2C가 약간 C2B2C의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이 뭐 검수나 아니면은 가죽 클리닝 네, 서비스. 가죽 클리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가지고 신뢰도를 높이는 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C2B2C면 컨슈머랑 컨슈머 사이에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플랫폼도 끼워주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는 그냥 알아서 거래해 이런 원래는 약간 느낌이었다면. 파워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그래서 C2C에서 플랫폼이 얻을 수 있는 건 광고 수수료였는데 그 사이에 B가 끼므로써 또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는 정품 검수 서비스가 있습니다. 크림과 같은 리셀 플랫폼에서 정품 검수를 되게 열심히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번개장터나 아니면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들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정품이라는 것이 검증되어야 하는 뭐 명품이나 스니커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요.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고나라에서는 이제 기존의 인증과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브라더스라든지 뭐 이거 외로도 슈클린 서비스,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아티스트 팀인 비펠라크루와 손잡아서 이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의 수수료도 챙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양상을 띠는 것이 되게 특이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정 시장에서 안전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이 상품군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데에서는 여기서 하면 된다. 특정 산업의 버티컬 커머스로서의 진화를 도모하는 것은 이런 인식을 만들고자 하는 뒷면에 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거래 시장이 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간에서도 이용자들을 뺏어오기 하는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네, 뭔가 날카롭게 하나를 판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태초에 중고나라가 있었는데요. 무려 2003년에 네이버 카페의 형태로 개설이 됐었어요. 맞아요. 네. 카페였잖아요. 그쵸.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자 수로만 했을 때 1위를 달성을 했고, 현재 한 20년 이상 사용자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진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놀라웠던 거는 아무래도 카페로 시작하다 보니까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원봉사 스텝으로 운영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C2C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플랫폼 자체가 중고나라 하나였어가지고 제일 처음 먼저 시작한 선점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득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상태고 21년도에는 유진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고 현재 롯데쇼핑이 재무적 투자자로 있어요. 22년 자료에서도 지금 이미 엄청 많은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번개장터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헬로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중고나라 거래액이 타 플랫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밈 있잖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이런 밈이 있듯이 사기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1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앱도 생기긴 했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이제 분리되면서. 근데 이게 앱을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걸 계획하실 때 웹 UI 베이스로 먼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카페 같은 경우는 그 게시판 분리를 엄청 세분화해서 해도 그냥 좌측에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무슨 취미 카테고리에 뭐 다 뭐 등산, 뭐 낚시 막 이런 게 쭈르륵 있어도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들어가면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어플에서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기엔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플 사용량은 좀 더 낮고 아마 어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럽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중고나라가 구색 측면에서는 1등이긴 한 게 네. 거래액도 1위일 수밖에 없는 게
지역도 전국을 커버하고 맞아요. 이제 상품 카테고리도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당근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좀 고가이거나 내가 딱 원하는 품목이 있을 때는 사기 전에 한번 중고나라를 검색해보긴 하거든요. 더 싼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있긴 하다, 중고나라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자동차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자동차를 한다고요? 네. 중고차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얼마나 유의미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예 중고차만 관리하는 어플들이 많이 나온 시점에서 중고차 카테고리가 얼마나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당근에도 집 올리기도 하고 아, 맞아.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맞아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노출 빈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에 귀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원소스 하나의 중고차를 여러 플랫폼에 올림으로써 예, 내 차가 빠르게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네요. 맞아요. 저도 그 번개장터에서 티켓 샀을 때 그 분이 자기가 다른 플랫폼에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너가 진짜 살 거면은 5만 원을 먼저 보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러면 자기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플랫폼에서 글을.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많이 생기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아무튼 그렇게 중고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요. 지금은 당근이 매우 유명해졌죠? 그렇죠. 뭔가 당근이 대중화와 대중화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었죠. 맞아요. 대중화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당근은 2015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원래 당근 마켓이다가 2023년 8월에 서비스명이 그냥 당근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저희 막 당근으로 줄이기도 하고 당마라고 줄이기도 하고 아,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근으로 그냥 아예 아, 근데 당근도 벌써 10년이 됐네요. 맞아요. 왜 이렇게 빠르죠? 아, 이게 시작이 좀 재밌는 게 원래 창업자가 판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판교 판교맨, 테크노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냥 만들었대요. 물품 교환 서비스를.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판교 사람들이랑 쓰려고 가볍게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판교 마켓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이 직거래 서비스랑 그 지역 기반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대표가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당근마켓이 되었고 현재는 월간 순수 사용자가 한 1,800만 정도 되고 대표적인 그런 지역 생활 어플이 돼버렸죠. 야, MAU가 1,800만 명이라니. 엄청 많수죠? 근데 이거 되게 전형적인 네. 그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 같은 이야기네요. 맞아요. 되게 작게 시작해서 반응이 좋아. 니즈가 있는 제품은 모를 수가 없다. 반응이 무조건 온다. 맞아요. 반응 온 거 보면서 되게 희열을 느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그 적자였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약간 이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버틴 거 아닐까요? 여기서 조금 인상적인 거는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게시판 형태다 보니까 도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나는 뭐 사려고 검색했는데 다 없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품 올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당근이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좀 중복 게시글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AI 서비스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애초에 판매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뭐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GPS를 찍어야 내가 볼 수 있어. 맞아요.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찍고. 업자들 입장에서도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ROI가 안 나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완전 차별화를 두었다. 당근이 그러니까 확실히 실사용자 입장에서 UI UX가 좀 편하다고 느낀 게 맞아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끌어올 기능도 있고 한데 네. 그냥 딱 제가 처음 앱을 켜고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상품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검색을 했거나 조회를 했었던 그런 키워드와 유사한 상품군이 먼저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 이름들도 어느 정도는 DB화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그처럼 내가 정확히 똑같이 입력을 안 해도
유사한 문구로 쓴 게시글들이 다 노출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실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신경을 많이 썼다? 디테일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키워드 알림도 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편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뭔가 물품 사고 싶은데 빠르게 사고 싶지는 않을 때 키워드 알림 걸어두고서 이제 알림 울릴 때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가격 얼마지? 하고서 이제 괜찮으면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두고 맞아. 이제 채팅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그 물품 보고서 채팅으로 넘어가는 그 UX도 굉장히 심리스하게 넘어가가지고 전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이게 당근이 한번 중간에 확 성장을 한 게 그 30, 40대 어머니들께서 당근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게 한번 확 사용자 수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용자를 확보를 하니까 이게 완전 이점인 게 지역 제한이 있는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물건의 풀이 늘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구경하게 하고 저는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당근을 키면 갓 잡은 생선을 살 수 있다. 진짜요? 그런 밈이 옛날에 퍼졌었어요. 왜냐면 맞아. 지역 네. 특산물처럼 뭐 네. 강남 가서 당근 키면 맞아요. 명품 나온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아 맞아.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여행 갈 때나 이사했을 때 당근부터 켜보면 이 지역에 뭐가 많은지 막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이 대단한 거는 이제 이런 C2C 플랫폼 중에 거의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했죠. 23년도에 네. 흑자 전환했다고 저도 기사로 23년도에 이제 매출이 1276억을 네.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173억, 10% 좀 넘는 한 13%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요게 전년도 22년도만 해도 매출이 500억이었고 영업 적자가 한 460억이 났었어요. 와,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1년 만에 매출이 800억이 늘었는데 그 중에 한 600억을 다 남긴 거죠. 야, 제이커브 미쳤네요. 미쳤습니다. 여기 아주 그냥 정석적인 그 성공한 스타트업의 모델을 맞아요. 되게 부럽네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진짜 95% 이상이 광고 수익입니다. 22년도에도 전체 매출 499억 중에 광고 매출이 495억이었고요. 23년에는 5억 빼고 다 광고였던 거죠. 23년에는 1276억 중에 1266억이 광고였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당근이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를 되게 공고하게 형성을 했잖아요. 단순히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정말 게시판처럼 글도 쓰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소모임 활동도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어프로치를 하면서 지역 기반의 광고 채널로서 좀 유의미하게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변동비는 크지 않은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일정 선을 넘은 시점에는 이게 단숨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능 기반의 서비스들이 커뮤니티로 커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이게 진짜 말이 쉽지. 네, 이걸 맞아요. 진짜 실현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네, 다들 뭔가 시도를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전무후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애초에 컨셉 자체를 이렇게 당신 근처에 이런 식으로 지역 기반으로 잡은 것이 이것이 성공 커뮤니티로서 커갈 수 있었던 주요한 성공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똑똑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래서 그 당근의 주요 수익 모델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피드 광고가 있고 검색 광고가 있고 지역 로컬 기반의 소상공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비즈 프로필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피드 광고는 말 그대로 내려보는 그 피드 게시글 사이에 광고가 노출되는 거고 검색 광고는 특정 키워드 검색했을 때 광고가 노출되는 거고 그 비즈 프로필 같은 경우 제가 이사할 때 용달 구했듯이 이렇게 지역 기반의 서비스가 필요로 한 영역들이 있는데 뭐 청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물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분들이 본인의 가게를 홍보하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게끔 방 한 칸을 내주는 거죠. 당근 안에서 작은 방 한 칸을 내주는 그런 수익 모델 3가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즈 프로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출시한 지 1년 만에 네이버 스토어랑 비슷한 프로필 등록이 됐다고 해요. 네이버 스토어가 49만 정도였는데 43만 개가 1년 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네요. 확실히 이런 비즈 프로필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에서 만들면은 조금 더 반응이 오겠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의 비즈 프로필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컨셉 자체가 확실하니까 이쪽에 올리면은 홍보가 잘 되겠지라고 인지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달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온라인 기반이 있을 거고 오프라인 기반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온라인 기반은 광고를 할 수 있는 창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토어인 거고 근데 오프라인 기반은 어떻게 보면 없었잖아요. 그 창구가. 맞아요. 근데 그들에게 창구를 제공해줬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대체하기 어려운? 아무래도 뭐 용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에 용달을 올린다? 이거는 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네이버는 완전 온라인 기반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why not일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당근페이도 사실은 수익화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저도 사실 당근페이는 잘 안 쓰거든요. 혹시 당근페이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아. 안 써봤어요. 저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약간 여기서 페이를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만나는데 맞아요. 네, 만나서 굳이 내가 한 번 더 페이를 써서 내야 하는가? 맞아요. 그 편의성에 대해서 뭔가 압도적인 뭔가 없으니까 저도 그냥 토스로 보내면 되지. 계좌번호 불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지. 어렵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네, 이거 계좌 맞으시죠? 하고 이렇게 보내면 돼서 맞아요. 요즘 간편 송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굳이 이거를 쓸 이유가 없죠. 그 당근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제이커브를 그려왔는데 지금 누적 가입자 수가 3,500만 명이면 국내는 뭐 거의 다 한 번씩 써봤다. 깔아봤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성장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해외 진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년에 영국을 진출했고 그걸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렇게 4개국에 560여 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요.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그래도 MAU 중심으로 사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그 나라의 중고거래 서비스 중 3위까지 점유율이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당근이 구축한 되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 사업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주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중심이라면은 이제 북미나 이런 쪽은 주택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 하냐도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의 문화도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해외에서는 이 매너 온도를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매너 온도가 36.5도에서 시작하나요? 아무튼 맞아요. 체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한. 아, 약간 체온에서 시작한다는 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혹시 체온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죠. 다리가 달라서 그런가? 약간 그 개념이 바로 링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생각하면 매너온도 너무 직관적이고 당연하잖아요. 그냥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해가 다르구나라는 점이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C2C다 보니까 그 컨슈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쵸.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특히 북미만 생각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땅덩어리도 엄청 크고 맞아요. 우리처럼 걸어가서 당근을 그러는 게 안 나을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차 타고 어디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할 것 같는데. 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좀 딴 얘기긴 한데 저희 유럽 갔을 때 네. 블라블라카 서비스 그 자동차 쉐어하는 그게 또 유럽 지역에서는 되게 활발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 간의 어쨌든 연결을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요가 다 있기는 하겠네요. 다만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맞아요. 이게 판매하는 그 행위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합돼서 생각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인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따로 하자 해가지고 약간 블라블라카 같은 서비스가 생긴 것 같고, 판매는 정말 딱 판매만, 약간 이베이나 액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완전 갈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신기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사용자를 잘 모으고 체류 시간을 확보한다라고 해도 경영적인 성과로 연결되려면 결국 그 시장에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할 텐데 맞아요. 거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성공이라 할 텐데 광고 시장도 또 다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 당근이 앞으로 이런 글로벌화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흥미롭네요. 앞으로 어떤 나라를 또 진출하게 될지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생각보다 진출한 나라 자체는 많지 않아서 처음엔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한 나라를 진출하기 위해 스터디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 지역을 막 늘리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나라에서 걸치는 거보다야 한 나라를 독점을 하는 게 그리고 확실히 당근은 지금에서야 흑자를 내는 거 보면은 한 나라에서 사용을 해야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주 사용자가 있어야지 그 충분한 물품 풀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또 번개장터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번개장터가 2011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모바일 최초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저는 번개장터가 당근보다 먼저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주 퀵캐시라는 그런 사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17년도에 사명을 변경을 해서 지금은 번개장터가 되었는데 번개장터가 유명해진 이유는 명품, 스니커즈, 그리고 골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번개장터를 키면은 홈 화면에 하이엔드 그리고 패션 랭킹 같은 항목이 있어요. 확실히 번개장터 슬로건도 약간 취향 중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뭔가 당근과는 다른 양상의 플랫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번개장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비율이 20대가 35.9%고 30대가 18%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특정 제품을 원할 때 들어간다는 어플의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덕질을 하기 좋은 플랫폼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확실히 당근은 30, 4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 번개장터는 20, 30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네요. 점유율만 보더라도. 그리고 번개장터는 번개장터만의 그런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이 특정한 물품을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상품 시세에 대한 검색 기능을 조금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자기기나 명품 같은 거를 검수해주고 검수를 해줄 때는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몇십 가지 기능을 전문가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려줍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정품 확인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아예 내 상품 판매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판매 맡기는 경우에는 뭐 1차적으로는 그냥 사진만 가지고 번개장터에서 검수를 해주고 예상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자가 오케이 그럼 난 이 정도 가격에 만약에 팔린다면 나는 얘네한테 판매를 맡길 의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택배로 보내고 그걸 다시 검수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초반에 말했듯이 의류나 가방 같은 경우는 클리닝 서비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정 제품? 제가 원하는 품목이 있을 때는 당근보다 번개장터를 찾게 되는 게
당근은 없어요. 내 지역에는 없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뭔가 좀 가격대가 있는 걸 사고 싶다라고 하면 중고나라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뭔가 검수하는 서비스라던가 그런 것도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유의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안심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갔었는데 네. 거기에 부스 중에 하나가 이제 번개장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제목이 BGZT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번개장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그 안에 힙하게 꾸며놓고 뭐랄까요, 트렌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려는 것을 보고서 얘네는 되게 이 중고거래 쪽에서도 이 노선을 되게 다르게 잡아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 막 오프라인 매장? 이런 것도 맞아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브그즈트랩? 아무튼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국내 최대 규모 한정판 그런 매장인데 엄청 핫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더현대 백화점에 있고 성수동에 있고 코엑스에 있는데 실제로 가면은 좀 보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실제로 보기 힘든 스니커즈들이 많으니까 약간 이런 디자인도 있고 그 제품을 찍으면 바로 번개장터 어플에서 가격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더현대 매장 가봤는데 너무 비싸요. 거의 한 3자릿수가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 스니커즈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매니악한. 네, 맞아요. 매니악한. 그래서 아마 그런 페스티벌에도 온 게 같은 고객군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뭔가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쵸. 스니커즈에도 관심이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행사도 해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찾아보다가 흥미로웠던 거는 택배 서비스 제공 관련돼서 엄청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당근은 사실 대면 거래가 많다 보니까 택배에 관련된 거를 많이 안 찾아봐도 되는데, 번개장터는 취향이다 보니까 전국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각 택배사별로 어떤 비용인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따로 어플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장점이고 어쨌든 취향이라는 키워드를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과 뭐 기타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번개장터는 20년도에 그 회원 1,000만 정도를 달성했을 때 사모펀드가 샀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가 들고 있고, 네. 다만 여기도 적자입니다. 오히려 한 16년도 이때는 흑자가 났었다라고 해요. 네.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19년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아직 적자를 탈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여기는 하이엔드나 패션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단가가 높은 상품들에서 커미션을 일부 가져가는 형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기 전까지는 뭐 중고 거래 C2C들이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근하고 번개장터만 보더라도 확실히 그 전략이 되게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번개장터가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네이버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2020년도에는 크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을 하는데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5억 원을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근데 크림은 새 제품을 판매해요. 제가 먼저 접했던 크림에 대한 인상은 럭키드로우를 하는 곳이다? 라는 걸로 먼저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나이키 모델 럭키드로우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그게 붐이었냐면 내 사이즈가 아니어도 일단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럭키드로우가 되면은 크림을 다시 재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다. 크림은 사실 저희 지금까지 얘기한 중고거래 플랫폼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 게, 네. 그 한정판 붐과 함께 컸잖아요, 얘가. 그렇죠. 리셀 거래 리셀 쪽에 네. 있죠. 이것도 코로나와 함께 다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약간 보복 소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들이 계속 있었을 때 이제 크림이라는 플랫폼이 때마침
등장을 해서 웃돈을 얹어서 구매를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크림도 어쨌든 계속 잘 커왔어요. 약간 다른 영역을 공략해서 잘 커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거래액이 계속 성장을 해서 작년 2023년에는 2조 원을 넘길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얘네는 뭐 매입을 하는 구조는 아니니까 매출액은 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 당근이랑 유사한 거죠, 매출액이. 그 정도 사이즈가 됐고, 근데 아직 적자다. 영업 적자가 400억 정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크림은 뭔가 광고를 태우거나 이럴 만한 구조는 아니다 보니 결국에는 이 리셀을 하는 측한테 수수료를 취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B2C 이커머스랑 유사한 수익 모델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판매 수수료도 없고 구매 수수료도 없었는데 이제 22년 8월부터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23년 4월부터 구매자한테도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는 최대 6%까지, 구매 수수료는 최대 3%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수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은 온전히 소비자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단가가 높아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이건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수료가 꽤 센데 그만큼의 가치를 이 크림이라는 플랫폼이 제공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저라면은 동일한 제품 그냥 번개장터에서 살 것도 같고. 맞아요. 사실 이건 새 거다라는 거가 사실 사람들한테 주는 가치가 좀 있었던 건데 뭐 그렇다고 자기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중간에 이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중간에 한 번 더 껴서 수수료를 취하는데 이걸 계속 올려야 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경쟁사가 나왔죠. 경쟁 서비스가. 솔드아웃. 맞아요. 솔드아웃이 초반에 수수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동을 또 한 걸로 알아요. 크림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본인만의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지 않으면 솔드아웃 같은 경쟁사는 계속 나올 거고 파일을 뺏기기 쉬운 구조지 않을까 싶네요. 크림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액 2조 넘긴 것 좀 놀랍긴 해요. 여기 명품 중심이라서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근데 여기 또 신기한 게 UI 자체가 주식창처럼 돼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 뭐 즉시 구매가, 그리고 즉시 판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사실 수수료 싸움이라서 다른 것보다 그냥 리셀 시장을 키우고 싶은 의도라고 보이네요. 크림이 유명해지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신상. 네, 네, 크림이 또 유명해진 이유가 있었는데 무신사에서 어떤 분이 명품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재판매를 하려고 크림에 올려서 검수를 맡겼는데 그게 가품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신사 그러면은 가품 판매를 한 거냐? 너네도 계속 이거 정품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무신사 가품 팔았네? 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상 무신사는 이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정품 인증을 하는 업체인데 사실은 잘못된 제품을 팔았다라는 걸로 유명해질 테니까 엄청 기를 쓰고 반박했어요. 근데 중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조금 신기했던 게 글로벌에서 유명한 그 제품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레지체크라는 곳인데 무신사는 레지체크에 자기가 맡겼는데 이거 정품이다라고 했고 크림에서는 레지체크에다 맡겼는데 똑같은 데다 맡겼는데. 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해버려가지고 결국에 크림이 그 명품 브랜드한테 맡겨가지고 이건 가품이다 라는 결론을 받아가지고 크림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무신사가 할인을 엄청 때렸죠. 약간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이 굉장히 컸군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막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계속 키워가려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포시마크라는 기업을 인수를 또 했대요. 네이버가요? 네, 네이버가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어쨌든 지속해서 제공을 할 텐데 아직까진 적자이니까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약간 C2C의 시초 같은 느낌이니까 네이버가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계속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겠네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알리나 때보다 이런 쪽의 영향으로 이제 또 한번 휘청을 하기도 해서 맞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네이버가 해결을 하느냐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또 한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알리가 그렇게 싸다면서요? 말도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마진을 남기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음 주제로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네. 지금 엄청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중고나라 얘기했고, 당근 얘기했고, 번개장터, 크림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헬로마켓이라는 것도 꽤나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한 서비스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회사랑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중고거래에서 시작된 플랫폼은 맞고, 당근이나 번개장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번개장터는 취향이고 당근은 지역 기반 서비스로 갔는데 헬로마켓에서 세컨웨어로 바뀌면서 세컨웨어는 제품에 집중을 했어요. 기존의 모든 제품을 다뤘던 곳에서 의류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의류를 판매를 할 때 사실 중요한 게 옷을 예쁘게 찍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모든 쇼핑몰 보면은 예쁘게 찍으려고 막 카페 가서 열심히 찍고 깔끔하게 찍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AI로 배경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서비스라든지 약간 패션에 특화된 서비스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거죠, 제품들을. 매입도 하고 또 하고 중개도 네, 하고 할 수 있게도 하고. 약간 그 오프라인에 있던 빈티지 패션 빈티지 매장들을 네. 약간 온라인화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사용자들의 평을 보면은 안 입는 옷 많은데 그냥 여기다가 주면은 대신 판매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옷 자체를 팔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편하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또 중고거래 시장에서 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자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생각하다가 궁금해진 게 이게 어쨌든 개인이긴 하지만 네. 판매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플랫폼은 그걸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에 있어 세금 이슈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중고거래 특성상 업자와 개인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 관련돼서 조금 자료를 봤는데 사업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속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특정 품목을 계속해서 판매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고 그 판단 기준에 속하게 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를 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게 필터링이 되고 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는 사실 알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은 아직은 개인한테 있는 거네요. 네, 아직 플랫폼한테는 있진 않고. 네, 이것도 어떻게 뭐 법안이 개정되거나 하면은 이 중고거래 시장에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플랫폼이 너네가 수익을 취하는 만큼 책임도 져라고 해버리면 그럴 수 있죠. 저희 오늘 또 중고거래 C2C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저는 중고거래 너무 흥미롭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당근마켓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지금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당근 외에 다른 네. 플레이어들이요.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포인트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당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으로 펼쳐나가면서 다른 전략을 펼치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뭐 번개장터나 타 플랫폼들이 어떻게 수입원을 만들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앞으로도 되게 재밌게 볼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는 그 당근의 글로벌 사업팀이 재밌겠다. 한국에서의 기본 모델이 있고 성공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장에 적용했을 때 어떨지를 계속 막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작업들일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엄청 애자일하고 네, 맞아요. 뭐랄까 PMPO들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 보인다. 라는 결론.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 안녕.